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김현민 기자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코너인데요. 김현민 기자께서 오늘 다른 곳에서 이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실황을 보시면서 방송을 하시고 네. 그리고 원투펀치에 또 영광스럽게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김현민 기자님의 정말 또 타 방송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챔피언스리그 대진 추첨에 관한 또 김현민 기자님의 또 식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저는 이거는 뭐 한 의원님과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뭐 제가 불초 제가 뭐 대 김현민 학교님 옆에서 무슨 얘기세요? 의견을 말도 안 되는 나눌 얘기. 역량이 네. 될지는 아니,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전혀요.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 보겠고요. 네. 자, 챔피언스리그의 16강 대진이 짜여졌는데 일단 프리미어리그가 좀 적은 팀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밖에 없는데 그래도 16강에서는 뭐 가장 최고의 대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땐 받아들였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스널은 뭐 조 추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조금 추첨 운이 계속 따르고 있죠. 근데 또 사실은 그 조추첨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약간 예를 들어 뭐 포르투갈이나 뭐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이런 데에 그래도 나름 강팀들 아닙니까? 네. 저런 팀들이 의외로 또 고춧가루를 뿌릴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아서 네. 아주 좋다고도 말 못하지만 아주 나쁘게 받아들였느냐라고는 또 절대 말 못하죠. 그렇죠.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조 아니 뭐 같으면 그런 그렇죠. 조들에 비하면 예.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는 아스날은 아직까지는 좀 무난한 행보다라고 볼 수 있고 예. 맨체스터 시티는 요즘 선수층도 상당히 어려워진 마당에 예. 물론 이제 이건 내년 2월에 펼쳐질 경기니까 사실 그때쯤 되면 이 팀들이 또 각각 어떤 상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되면 완전히 다른 구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래도 코펜하겐을 잡았다는 것은 맨시티에게는 굉장히 지금 현 상태로서는 좋은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라리가를 보면 세비야 한 팀의 몰락을 제외하고는 1위로 네 팀이 올라가서 잘했다라고 조별리그에서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2위에서 어려운 팀들을 아주 골라서 잡았기 예. 때문에 지금 라리가 팀들이 만나는 팀들이 나폴리, 인테르,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라이프치히 아닙니까? 가장 힘든 네 팀을 잡았어요. 네. 순서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라리가와 세리에아가 운명의 대결을 펼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 인테르 대 아틀레티코 이제 이런 대결들이 어떻게 보면 두 리그의 향후의 리그 포인트 여부를 또 결정할 수 있는 네. 정말 아주 큰 맞대결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김현민 기자님이 또 너무도 잘 아시는 분데스리가의 경우에는 쏘쏘한 것 같죠, 분데스리가는? 뭐 그러니까 저는 바이언하고 도르트문트는 그래도 괜찮게 대진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라이프치히는 2위다 보니까 결국 레알 마드리드 만나게 됐고 힘든 상황이 오긴 했지만은 뭐 라이프치히는 2위로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러면은 한 경기 한 경기 좀 살펴보면서 김현민 기자 말씀을 듣기 전에 좀 더 이제 총평을 한두 가지 여쭤보자면 이번 대진은 예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이런 대진을 볼 때 붙은 팀들이끼리 계속 또 붙고 뭐 아니면 정말 그 역사적인 그 명문 네. 강호끼리 마치 일부러 만나게끔 한다는 네. 듯이 계속 또 만나게 하고. 예. 근데 요번 대진은 그 정도는 아닌 대진인 것 같죠? 도리어 굉장히 신선한 대진에 가깝죠. 여태까지 적게 붙었던 팀들 간의 만남도 있고 심지어 붙어본 적이 없는 팀들끼리의 만남도 있고. 예. 이 대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맞대결을 가진 게 포르투와 아스날입니다. 아,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팀 모두가 아스날이 최근에는 좀 유럽 무대 잘 못 나왔어도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스날이 뭐 유럽 무대는 맡아놓고 나오는 팀이었고 포르투는 또 포르투갈에서 항상 또 맡아놓고 네. 나오는 팀이었기 때문에 저 둘은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아스날이 예전에 좀 물렸던 적들도 있어요. 제 네, 기억에.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뭐 나머지는 거의 붙어보지 않은 팀들끼리 만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폴리, 바르셀로나는 좀 만났었죠. 최근에 이제 두 시즌 만나긴 했었죠. 예. 네. 그리고 나머지 대진은 그닥 그렇게 많이 성사되지는 않은 대진이고 특히 대한민국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강인 대 쿠보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 네. 저 두 팀은 정말 처음이죠. 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전에 가장 많이 여태까지 붙었던 팀들은 포르투와 아스날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포르투가 2차례 이겼고 아스날이 3차례 그리고 0대 0이 한 번 있네요. 예. 네, 네.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아스날이 웃긴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물론 네. 2006-07 시즌과 이제 2008-09 시즌에 이 두 팀이 조별리그 그것도 공교롭게도 지조에서 만났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이때는 두 팀 다 그냥 사이좋게 1, 2위로 올라가긴 했어요. 16강에.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 전적에서는 아스날이 1승 1무로 2006-07 시즌에도 앞섰었고 그 다음에도 홈에서 4대0 승리,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기록하면서 상대 전적에서는 아스날이 앞섰었죠. 네. 그리고 이제 2009-10 시즌, 그러니까 2008-09 시즌 바로 다음 시즌에 16강에서 또 만났었는데 이때는 아스널이 포르투 원정에서 1대2로 패하면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했지만 홈에서 5대0 대승 거두면서 8강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조별리그가 됐던 토너먼트 단계가 됐던 아스날이 2경기 득점 합계로는 항상 이겼어요. 예. 네, 그러나 이제 한 경기 한 경기만 보면 포르투도 어쨌든 아스날을 이겼던 적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스날의 경기력도 아스날이 올 시즌 조금 더 이제 화력보다는 수비 쪽의 안정성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만 전체적인 그래도 경기력을 볼 때는 아스날 경기력 여전히 좋죠. 저는 지금 도리어 점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아스날은. 이제는 공격까지도 좀 더 잘 되는 인상 아닙니까? 하베르츠가 터지. 하베르츠. 그러니까요. 네. 결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하베르츠를 데려온 게 결국은 제수가 조금 득점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수가 이제 뭐 제공권 싸움 같은 거를 못 해주잖아요. 네. 자카가 떠나면서 떨어지는 수비적인 안정감은 라이스로 완전히 메우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하베르츠의 공격력을 조금 더 극대화하겠다. 그러면서 제수를 보조하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수비만 좋고 공격은 안 좋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마침내 하베르츠가 최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아스날은 그래도 일관적이에요. 네. 일관적으로 저는 경기력이 괜찮은데 결국 이제 전반전부터 좀 골이 터지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기가 되느냐 그렇죠. 덜 고생하는 경기가 되느냐 뭐 그 차이기는 합니다. 사실 브라이턴전 저는 이번 시즌 아스날이 보여준 가장 좋은 경기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일찌감치 골 넣고 앞서갔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네, 너무 나중에 터졌죠. 전반전에도 한 2골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심지어 그 골도 파네켄이 도움을 줬죠. 그렇죠. 그래서 제스 골로 앞서 나가고 하베르츠가 추가골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그 경기 5대0 나왔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스날이 정배죠. 네. 거기다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아스날이 정배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제수의 부상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네. 그리고 이제 물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아스날은 굉장히 첨예한 프리미어리그의 1위 경쟁을 아마 그렇죠. 2월에도 하고 있을 확률이 좀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여기서 확언은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2월쯤 되면 또 아스날이 굉장히 순위 경쟁이 어쨌든 치열할 거는 사실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의 뭐 변수라면 변수겠습니다. 어쨌든 아스날이 과연 이제 2월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 사이에 선수 보강이 또 있느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를 보시죠. 다음 경기는 나폴리 대 바르셀로나인데 이거는 일단 바르셀로나가 2승 2무로 앞서 있네요. 네. 일단 챔피언스리그에서 2019-20 시즌에 만났었죠. 그때 이제 메르텐스 가짜 9번을 쓰던 시기였었는데 그때가 바르셀로나가 부상자가 엄청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고전을 했었는데 이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기가 됐었고 그러면서 8월에 있었을 때는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메시가 그러면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3대1 대승 완승을 거두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이언을 만나게 되는 일이 그렇죠. 있었죠. 네. 그러고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2021-22 시즌에 만나서 이때는 오바메양이 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2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1차전은 홈에서 1대1 무승부 약간 불안했으나 2차전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16강에 올라가게 됐었죠. 지금의 두 팀을 비교하면 지금 사실 바르셀로나가 뭐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저희 원투펀치 또 다른 코너에서도 좀 했었고 그런데 나폴리도 김민재 선수와 더불어서 우승했던 시즌에 비하면은 지금은 그 정도는 또 아닌 팀이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바르셀로나 근소 정배 정도 되나요? 객관적인 전력은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근소하게 앞선다라고 보이긴 하죠. 그러나 알 수 없죠. 예, 그렇죠. 일단 뭐 왈테르 마차리 감독이 얼마나 팀을 잘 만들어 가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오시멘 같은 유형의 공격수한테 바르셀로나가 조금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쿤데도 최근에는 조금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라우호도 계속 부상을 당하면서 이전에 이 둘이 정말 단단했잖아요.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번 시즌은 실점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문제는 마무리 지어야 될 때 짓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란 토레스랑 펠릭스랑 그리고 하피냐가 골 못 넣는 거는 항상 그래 왔다고 치더라도 항상 그래왔다고 치더라도 최근에 그랬잖아요. 네. 약간 좀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이번 시즌에 득점 기회들 잘 살리지 못하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심하거든요. 실제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라리가 팀들 중에서 찬스 메이킹도 가장 많이 하고요. 빅 찬스 메이킹도 가장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찬스를 놓친 횟수와 빅 찬스를 놓친 횟수도 가장 많은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넣어야 될 때 확실하게 넣고 끝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도리어 역습 맞고 지는 경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로나전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두 팀에 걸려있는 기대치라든가 어떤 지난 시즌의 페이스에 비하면 둘 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2월에 얼마나 지금의 떨어져 있는 페이스를 더 낮게 끌어올리는 팀이 등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부의 저울추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바르셀로나가 아주 미세하게 정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경기는 근본적으로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비 감독이 물론 이번에 마침내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 전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심지어 알사드 시절 아쳔에서도 약한 맞아요. 모습이었거든요. 아쳔도 실패했었죠. 예.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전적이 안 나와요. 네. 네, 그러면은 파리 생제르맹 대 레알 소시에다드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이번 그 16강 대진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강인 대 쿠보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 네. 저 두 팀은 정말 처음이죠. 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강인 대 쿠보 매치 요 대진 딱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의 그런 라이벌리라던가 둘 사이에 또 우정도 있잖아요. 우정이 꽤 깊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둘이서 자주 이제 메시지도 주고받고 왓츠앱도 많이 하고 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고 그리고 두 팀의 개성이 완전 다르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확실히 파리 생제맹이 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파리 생제맹은 아직까지도 팀으로 구동되지 않고 있어요. 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선수 개개인의 그런 기량적인 부분은 파리 생제맹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팀으로 정말 잘 구동되는 구 있거든요. 뭐 미리 할 말씀드리자면 소시에다드는 제가 좋은 쪽으로 먼저 평가를 하자면 지금 라리가에서 전체적인 빌드업 체계가 가장 맞아요. 정말 체계적이고 네. 일관성 있게 돌아가는 팀이 소시에다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라리가에서 그 스페인 축구다운 정말 그 유연하고도 항상 안정적이고 뭔가 경기마다 기복이 거의 없는 네. 그런 빌드업 체계를 보여주는 팀은 제가 봤을 땐 라리가에서 지금 소시에다드가 사실 그렇죠. 랭킹 1위거든요. 예.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완성된 팀인데 반면에 파리 생제맹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됐죠. 아직도 계속 포메이션이 바뀌고 있고 심지어 선수들의 위치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이강인 선수 지난 경기는 윙백으로 시작해가지고 맥잘라로 가고 이강인 선수는 이러다가 파리 생제맹의 거의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할 판입니다. 올해 연말 내지는 뭐 내년 연초 이제 휴식기가 좀 끝난 직후 정도에는 뭔가 전술적으로 조금 더 안정성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때까지 만들어야죠. 그때까지 안 만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리 생제맹은 그래도 조별리그 다음에 16강까지는 두 달간의 그래도 간격이 있다는 게 다행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조별리그 경기력대로면은 파리 생제맹은 16강에서 돌파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가혹한 평가가 나온 건데 조별리그 때처럼 하면은 상대가 뭐 소시에다드가 됐건 뭐 다른 팀이 왔건 간에 쉽지 않아 보였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조 2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 1위 팀들의 면면이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리 생제맹은 그래도
조 2위로 올라간 것 치고는 가장 좋은 팀을 붙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소시에다드가 저희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경기력적인 부분이 좋고 어쩌고 했지만은 그래도 올라온 팀들 중에선 도르트문트와 함께 가장 체급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시에다드는 결국은 이제 그 시즌 초반에는 쿠보가 득점을 하면서 조금은 팀을 먹여 살렸었고 그 이후에는 오야르사발이 터지면서 조금 먹여 살리고 있긴 하지만은 소시에다드가 한 단계 더 올라서려면은 둘이 동시에 터질 필요성이 있어요. 동시에도 터지고 요즘 이제 쿠보 선수가 좀 안 그렇죠. 터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동시에도 터지고 여기에 우마르 사디크라든가 그렇죠. 자카리안이라든가 네. 다른 선수들도 더 터져야 돼요. 안데 실바는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건가요? 안드레 실바 선수를 기대하기는 조금 예, 어려울 그렇죠. 것 같고 어쨌든 오야르사발, 쿠보 이외의 선수들까지도 예. 몇 명 더 터져줘야 사실은 소시에다드의 득점력은 이제 충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쿠보는 트월킹을 괜히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예, 득점 포인트가 좀 한 줄었죠. 골밖에 예. 없어요. 한 예, 골밖에 예, 없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쿠보가 경기력이 안 좋진 않거든요. 여전히 뭐 페널티킥도 얻어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 상대 퇴장도 이끌어내고 하는데 막 슈팅이 골대 맞고 나가거나 아니면 상대의 그 육탄 방어에 막히거나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그 트월킹을 보고 나서 상대팀들이 얘한테는 먹히면 안 돼 굴욕이야 이러면서 좀 몸을 날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해봤습니다. 네. 16강의 가장 빅매치라고도 할 수 있는 한 판인데요. 네. 인터밀란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대결전입니다. 네. 근데 두 팀도 굉장히 여태까지 붙은 적이 없고 슈퍼컵에서 한 번 붙어서 아틀레티코가 승리를 거뒀네요.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인테르가 이제 막 8시즌 연속 우승하고 막 이랬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은 암흑기였고요. 네. 그러다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시메오네 감독 밑에서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또 이제 인테르가 오랜 기간 또 부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팀의 어떤 역사와 무게감을 고려할 때는 너무 안 만났던 팀들끼리 만나서 요거는 진짜 신선한 매치업이고 빅매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두 팀이 2010-11 시즌에 이제 인테르는 트래블 위너로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 자격으로 UEFA 슈퍼컵에 나갔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유로파리그 우승 자격으로 이제 슈퍼컵에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무리뉴 감독이 떠나고 이때는 이제 베니테스 감독이고, 네.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가 아틀레티코의 지휘봉을 잡고 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구에로와 레스의 골로 이제 2대0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완승을 거뒀는데요. 근데 이때는 이미 너무 옛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멤버도 뭐 지금과는 관련이 없어서, 그렇죠. 네, 예. 두 팀의 대결은 거의 뭐 아주 신선한 그런 매치라는 생각인데, 네. 지금 어쨌든 이탈리아 세리에아에서 봤을 때는 인테르가 최고의 팀인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별리그에서도 물론 이 소시에다드에게 뒤지긴 했지만 인테르가 조별리그 치고는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린 팀이었고, 그렇죠. 그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뭐 리그 순위는 썩 뭐 마음에 드는 순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올 시즌 그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할 때는 또 해주는 모습이 아틀레티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세리아 최고의 팀 대 올 시즌 좋은 날은 정말 좀 좋은 모습이 나오는 그런 아틀레티코의 대결.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딱히 정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 두 팀 다 후반기가 더 기대되는 팀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인테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었거든요. 전반기부터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렸어요. 네. 그러면서 후반기 때 힘을 받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에 세리에아에서 나폴리가 너무 일찌감치 1위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그 경쟁을 조금 안 끌고 가서 그래서 결국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기록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세리에아에서 아직 그래도 우승 경쟁이 가능한 상태이긴 했었음에도 그때도 뚝심 있게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인테르는 저는 후반기 때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렇게 로테이션을 전반기 때 돌려 버릇하면은 후반기 와선 결국 체력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반면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최근 시즌들마다 보면은 시메오네 감독이 시즌 초에 조금은 실험들을 해요.
예. 실험들을 하다가 좀 부진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메온에 이제 경질돼야 되네 뭐 시메온이랑 이제 작별을 구해야 되네 이러다가도 후반기 오면은 또 그래도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제 몇 회차 부활 뭐 이런 거 그렇죠. 시메오네 감독이 하고 있죠.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 전반기가 도리어 그래도 비교적 최근 시즌들과 비교하면은 전반기 경기력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후반기 때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게 계속 반복됐던 모습이라면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후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긴 합니다. 두 팀 모두가 그러니까 후반기를 더 잘할 수 있는 여태까지의 모습과 역량을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 정배가 딱히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하시나요? 예, 전 동의합니다. 네, 거의 이건 뭐, 진짜 5대5 싸움이라고 보입니다. 네. 서로가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뭐 이 맞대결도 일단은 뭐 시메오네 감독 더비로 조금은 그렇죠. 관심이 간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시메오네 감독은 아틀레티코와 인터밀란을 모두 거쳤습니다. 예, 그리고 인테르가 시모네 인자기 감독 부임하기 이전까지는 차기 감독 할 때마다 항상 시메오네 이름이 올랐었거든요. 네. 심지어 시메오네도 인테르 감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 양 팀이 전통적으로 약간 아르헨티나와 인연이 많죠. 그렇죠. 예. 네. 인테르는 물론 지금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한 명밖에 없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 선수가 많았고 현재 부사장도 하비에르 사네티고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다수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아르헨티나 더비, 시메오네 더비 같은 네. 인상을 주는 그 두 팀 간의 만남이고, 자, 이 도르트문트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지금 도르트문트를 고려하면 이 정도면 잘 걸렸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에인트호번이 어쨌든 그 올 시즌 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좋은 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것도 어쨌건 간에 흥미 요소 하나 있긴 하죠. 보슈 더비. 보슈 더비죠. 예. 피터 보슈가 도르트문트에서 망했었지만은 어쨌건 PSV 에인트호벤에서는 현재 좋은 모습. 그 아약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감독이죠. 근데 이 두 팀도 유럽 무대 나왔던 그 수많은 경력에 비교하면 너무 적게 만났네요. 예. 2002-03 시즌이 딱 한 번 그룹 스테이지에서 이제 만난 게 전부인데요. 네, 저것도 사실 너무 옛날이라 뭐 별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히딩크 감독 때였죠. 이렇게까지 안 만났다고요, 이 두 네. 팀이? 네. 그 정도로 안 만나긴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1승 1무로 앞서긴 했었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대지는 도르트문트가 조금은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나폴리 바르셀로나 할 때는 정말 미세하게 바르셀로나 쪽이 조금 정배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그 지금 배당률이나 이런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덜 미세하게 그래도 도르트문트 정배. 이게 그러니까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는 이전에 비해 굉장히 실리적으로 축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정말 실리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공격이 생각처럼 안 돼서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두 가지가 조금은 다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공격수들의 폼이 지난 시즌만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브란트한테 많이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긴 하거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필크루크는 그래도 기대만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알레가 갑자기 내려온 거, 아데미가 챔피언스리그에선 2골 넣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시즌 보내는 데다 또 부상당했죠. 그리고 또 이제 말렌도 지난 시즌 막판에 완전히 터지면서 막 도르트문트 팬들이 우리 호나우두 막 이랬었다가 다시 또 리턴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그 테르시치 감독이 보면은 경기 때마다 첫 플랜을 잘못 짜갖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먼저 실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도 교체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전술 변화를 적절하게 가져가서 역전승을 좀 많이 거두는 편이거든요. 그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빛을 발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쨌건 경기 내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실리적으로 많이 가져갔는데 저는 이게 보슈 감독한테는 도리어 더 좋은 선택지가 되지 먹힐 수도 않을까.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슈의 스타일에는 지금 테어지치의 스타일이 먹힐 수도 있다. 네. 근데 요거 질문 하나만 추가할게요. 테어지치 감독이 지금 팬들에게 그렇게 신뢰가 높지 않을 건데 2월 달이잖아요. 네. 요때쯤까지
신뢰도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테르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러니까 팬들의 신뢰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제바스티안 켈 아, 그렇죠. 구단 내에 지금 뭐 파벌 그 뉴스가 있었죠. 예, 그게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4위를 계속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라이프치히랑의 맞대결에서 지면서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연달아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도르트문트는 약간 조금 내려갔고 네. 라이프치히가 도리어 3위까지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 일단은 그래도 겨울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1월에 다시 이제 재개될 때까지는 지켜볼 것 같긴 해요. 왜냐 챔피언스 리그도 16강에서 그것도 죽음의 조에서 1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경질시킬 만한 당위성이 현재로선 떨어진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지금 리그에서의 부진이 1월에도 이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테르치가 날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어찌됐건 도르트문트가 또 2월쯤에 가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테오지치 감독의 위상은 그때쯤 어떻게 돼 있을지를 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대결도 뭐 이거는 약간 기운다고 봐야죠. 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카마다 다이치와 김민재의 한일 대결이죠. 여기도 예. 한일전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심지어 예. 그 한일 선수가 서로 리그를 바꿨어요. 그렇네요. 예. 예, 김민재는 분데스리가로 카마다 다이치는 세리아로 갔는데 지금의 모습은 약간 상반되어 있긴 하죠. 네. 왜냐 카마다 다이치가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대체자로 라치오를 갔는데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주전 경쟁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모양새죠. 네, 반면에 김민재 선수는 완전 핵심 오브 핵심이니까. 저는 애당초 카마다 다이치를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대체자로 영입한 거 자체가 실수라고 생각해요. 네. 둘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거든요. 카마다 다이치는 팀이 전체적으로 잘했을 때 거기에 이제 흐름 속에서의 조각으로서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부속품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약간은 다운그레이드 밀러 느낌이 있는 선수거든요. 많이 다운그레이드인데 네. 그레이드긴 하지만요. 근데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약간 온더볼의 강점이 있고 또 이제 맞아요. 신체적인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사실 그래서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라치오에서 임모빌레의 보디가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상 라치오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타겟형 공격수였고 임모빌레는 골을 넣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임모빌레도 물론 최근에 초코로 나와서 막 중요한 순간에 골들을 넣긴 했지만은 퍼포먼스가 확 줄어든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지금의 라치오라면은 바이에른 맞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예. 뭐 실제로 뭐 축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는 하겠지만은요. 자, 대진이 딱 나왔을 때 가장 기울어진다 싶은 그런 정배가 맨시티 쪽에 존재하는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코펜하겐 입장에서는 맨유 만나고 맨시티 만나고 근데 코펜하겐은 굉장히 지금 즐거운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팀이 혹시 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코펜하겐은 사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팀이고 이제부터의 한 판 한 판은 다 그냥 즐겁게 임하면 되는데 근데 여태까지 또 이 상대 전적을 보면 코펜하겐이 2번은 무승부를 거둔 경기도 있긴 있어요. 예, 홈에서요. 예, 물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득점 합계는 또 뭐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리고 코펜하겐 입장에서 맨체스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가고 있긴 하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맨체스터가 조금은 익숙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뭐 이 대지는 그냥 체급차 때문에 맨시티가 그냥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과는 달리 이때쯤에는 더브라이너 선수가 정상 가동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네. 다만 이제 그 코펜하겐 홈에서 먼저 이제 1차전이 치러질 거거든요. 2위 팀이 이제 먼저 홈 경기를 가지니까요. 2월은 코펜하겐이 춥다. 매우 춥다. 갈라타사라이도 코펜하겐 원정 가서 그 추위에 칠에 떨었다. 아, 그렇죠. 코펜하겐이 어쨌든 첫 경기를 뭔가 잘 물고 늘어지면 두 번째 경기에 임하는 맨시티의 긴장감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어쨌든 첫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는 그냥 딱 지난 시즌 맨시티의 16강전 재현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라이프치 원정 가서 무승부에 그쳤다가 홈에서 대파해버린. 원정 갔을 때는 맨시티가 약간 고생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2차전에서 여유 있게 차이를 벌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뭐 저나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이프치히가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에게 도전하는 입장일 텐데 네. 몇 대 몇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레알 정배인 거는 네, 맞겠지만 그렇죠.
한 뭐 4대6, 3.5대 6.5 뭐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의외로 라이프치히가 상당히 선전할 것 같아서 4대6. 4대6. 4대6이면은 레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도리어 라이프치히가 앞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라이프치히의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거든요.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맨시티를 고생시키기도 했어요. 자이언트 킬링이 가능한 팀이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제 맨시티전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험 부족이 결국은 발목을 잡아요. 라이프치히 정도면 아니 물론 이제 몇 년 전과 계속 멤버가 좀 바뀌기는 했어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예. 어린 선수들도 계속 그래도 바꾸잖아요. 라이프치히가 이제 경험 없는 구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맨시티하고의 홈경기에서 2대0로 앞서고 있다가 역전패 당한 거는 문제가 심각하긴 하죠. 라이프치히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에 관한 김현민 선생님의 의견을 또 듣고 싶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이번 시즌. 부상자도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비 쪽에 부상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 알라바 십자인대 파열까지도 됐고요. 네.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벨링엄은 진짜 중요 순간마다 골 넣어요. 이게 네. 계속 반복되면은 그냥 이거는 운명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실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벨링엄은 약간- 실력이죠. 예, 그렇죠. 예. 진짜 말이 안 나와요, 걔는. 근데 그 벨링엄 한 선수에게 지금 골을 좀 의존하는 경향이 어쨌든 레알도 지금 강한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라리가는 분데스리가에 비해서는 휴식기가 짧기 때문에 네. 그리고 레알은 또 수페르코파라고 그래서 그 두 경기 치러야 되는 또 토너먼트 슈퍼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여전히 토니 크로스 선수, 루카 모드리치 선수는 뭐 주력이 설사 아니더라도 1위를 또 담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네. 또 그런 선수들의 체력은 어찌 될지 그런 부분은 레알에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난 시즌 이제 이 두 팀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쳤잖아요. 그때 이제 뭐 그 첫 맞대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고 이제 그때 라이프치히가 거의 그 조별리그에서 탈락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그 홈 경기에서 여기서 이제 은쿵쿠하고 그바르디올이 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승리하면서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결국은 라이프치히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없는 선수들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은 없는 선수들이죠. 근데 저는 현재 라이프치히가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오히려? 예, 경기 내용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심지어 지금은 사비 시몬스가 부상 후 빠진 와중에도 포르스베리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뎁스가 더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약간 좀 수비의 그바르디올, 공격의 은쿵쿠의 의존성이 강했다면은 이번 시즌은 조금 더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활약상들이. 그리고 조별리그에서도 봤지만은 맨시티전들에서도 봤지만 오펜다 선수는 무섭죠. 그렇죠. 예, 오펜다가 계속 골을 넣고 있죠. 예. 네, 오펜다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뒷공간도 충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4.5 대 5.5까지도 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레알 마드리드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레알 마드리드의 그 경험이 이게 너무 이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최강이잖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네. 역사로 놓고 보면은 네. 그래서 예. 자, 그러면은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눠본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에 관한 김현민 기자님의 분석과 감상과 평가를 또 들어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한 줄 총평은 김현민 기자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신선한 조합들이 좀 많이 나왔다. 예. 그리고 약간은 좀 차이가 커 보이는 조합들도 많다. 예. 뭐 그렇게 요약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를 실시간으로 보기 시작한 이래로 솔직히 말하면 가장 조금은 재미도 면에서 떨어지는 대진이 아닌가 싶은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냐면 예전에는 막 그 역사적인 라이벌 막 이런 것들이 항상 꼭 있었거든요. 예, 그게 없다 예, 보니까 예, 예. 뭔가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네.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